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해마다 겨론철이면 불거지는 논란이 있죠. 바로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입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요, 친하면 10만원, 아니면 5만원이 기본이었는데요. 요즘은 식장 밥값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5만원 축의금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플래너에게 조공을 바치는 생소한 문화도 생겼다는데요. 요즘 결혼 문화, 키워드 경제에서 만나보고요. 이어지는 공부왕 이종훈에서는 플러그와 콘센트 파헤쳐 보겠습니다. 12월 13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가 짚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키워드는 뭔가요? 예, 오늘 가져온 키워드는 결혼입니다. 아, 결혼이요. 네. 요즘은 이 결혼이 진짜 사회 문제, 국가 문제까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의 요즘을 최대 화두하면 무엇보다 이제 저출산 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내려가서 세계 최저는 물론이고 국가 소멸까지 논할 정도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만큼 출산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 높아졌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출산으로 가는 관문인 결혼에 대해선 그만큼은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결혼은 대체 어떻게들 하고 있나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여다보고 특히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관문인 결혼식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정작 출산 이루어지기 전 단계일 수도 있는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신혼부부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지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수많은 신혼부부의 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선 통계청에서 매년 신혼부부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11일에 지난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한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서는 결혼한 지 5년 내 부부를 이제 신혼부부로 분류를 했어요. 네. 일단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신혼부부의 수가 103만 쌍인데요. 이게 1년 사이에 7만 쌍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만 줄어든 게 아니라 신혼부부도 줄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줄어드는 속도인데요. 이 2015년엔 150만 쌍이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많게는 8만 쌍씩 줄어서 올해는 100만 쌍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와.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나네요. 이거는 신혼부부 경제적 상황과 맞물리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대부분이 아이가 이제 결혼한 가정에서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출산율 하락과도 직결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신혼부부 통계는 한마디로 역대급이라는 수식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빚이 역대 최대인데요. 신혼부부 가운데서 대출을 받은 비중이 약 90%인데 사실 사회 초년생끼리 결혼을 하는데 어느 정도 대출을 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액수입니다. 그 액수가 신혼부부의 중앙값, 그러니까 100쌍 중에 가운데에 있는 신혼부부의 빚이 1억 6,41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부부 기준으로 1억 6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1년 사이에 7% 넘게 늘어난 겁니다. 아니 1억 6천만 원 일반적인 직장 생활하면서 이 돈 모으려면 아마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도 많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빚이 많아지는 이유가 뭔가요? 아마 이런 게 많은 경우는 이제 주거비 문제 때문일 텐데요. 특히 내 집을 마련을 하거나 이제 월세, 전세, 보증금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빌렸으면 지분 해결을 했느냐 보면은 네. 또 집이 있는 비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부부의 비율이 40%인데요. 이게 집계한 이래 최저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빚은 많이 졌는데 또 그만큼 주거 안정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이 되어야 좀 안정감을 갖고 그래야 아이들도 기르고 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처음부터 쉽지 않은 엄청난 상황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은 출산율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비율이 46.4%로 조사가 됐는데 이것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집이 없는 가구의 경우에 자녀 수가 더 적었어요. 자연스러운 결과겠죠. 집값 부담이 심하다 보니 결혼 5년 차까지도 자녀를 안 낳거나 혹은 못 낳은 비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른바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
딩크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고요. 요즘은 뭐 자연스럽게 부부간의 이제 합의로 이런 취미를 공유하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 즐기는 곳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지만 사실 경제적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게 안 낳는 것보단 못 낳는 상황이 참 많아지고 있다.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결혼할 때 1억 6천만 원 가량의 빚을 들고 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빚을 그렇게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집 하나 장만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청년들이 결혼 결심을 자꾸 미루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도 이제 녹록지 않지만 예. 거기까지 가는 관문인 결혼식도 부담을 키우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도 결혼식은 어떻게 보면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일 텐데 이때 좀 뭔가 호화로운 건 아니더라도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자꾸 눈높이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력한 외신에서 한국의 결혼식 문화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보도한 적도 있는데요. 오늘은 결혼식을 두고 생기는 독특한 문화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이것도 경제 문제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최근에 결혼식장 비용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결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런데 예식장 비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이 특이하네요. 그렇죠. 사실 수요가 줄어드는데도 가격이 뛴다는 건 굉장히 좀 황당한 일인데 요즘은 그래서 결혼을 결심한 커플이 해야 할 일이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는 것보다도 예. 빨리 예식장 견적을 받아야 된다고 많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결혼해도 올해 견적을 받아 놓으면 일단 올해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제 결심을 하면 부모님 보기도 전에 빨리 이거부터 알아보고 예약을 하는 게 예사인데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요. 인기 있는 식장들은 내년 예약이 벌써 다 찬 경우도 많습니다. 이야, 결혼하는 사람은 줄고 예식장 폐업은 늘어난다. 저도 이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황당한 얘기잖아요. 아니, 결혼하려는 사람이 줄면은 예식장들이 서로 이제 유치를 못해서 안달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혼인 건수는 지금 11년째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식장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예식장이 951곳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750곳까지 그러니까 20% 이상 줄어든 거예요. 예. 특히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거 폐업이 이어진 건데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예식장이 줄면서 일종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산업이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사업 접어야지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혼인 건수가 준다고 해도 매년 조금씩 줄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예식장 속도가 너무 빠르게 줄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혼인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결혼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예식장 폐업하는 그 업체의 속도가 더 많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게 요즘에 소아과도 굉장히 비슷한 사례인데 예. 소아과 하는 입장에선 앞으로 아이가 줄어드니까 소아과 미래가 없다면 닫는데 사실 지금 아이들이 이미 있잖아요. 예. 그런 병목 현상이랑 비슷한 게 지금 예식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군요. 특히 코로나의 영향이 신혼부부들에게는 타격이 큰 이유가 뭐냐면요. 코로나 때 문을 닫은 예식장들이 주로 많은 하객을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이른바 가성비 좋은 예식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도 아니고 아주 저가도 아닌 대중적인 예식장들이 이때 경쟁력을 잃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은 곳이 어딘가 보니 초고가 예식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혜를 여기가 많이 봤는데 아까 제가 내년 예식장들도 지금 예약이 꽉 찼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특히 특급 호텔들은 대관료가 1억이 넘고 이런데도 내년은 물론이고 내후년까지 알아봐야 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스몰 웨딩이 가능한 결혼식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싼 호텔 이런 식으로 양분화가 되고 있다 보니 일반적인 신혼부부들은 좋은 곳을 잡기가 참 힘들다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야, 코로나가 참 많은데 영향을 미쳤는데 예식장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진짜 가성비 높은 예식장이라고 하면 많은 하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인데 코로나 때는 많은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했으니 그런 예식장이 크게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식장도 부담이지만 요즘은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뭐 이른바 스드메라고 부르는 예.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걸로 통칭되는 이런 결혼 준비 비용들인데요. 예. 사실 제 90년대생 또래들이 이제 슬슬 결혼을 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공포에 가까운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처음 해본 일이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데 이쪽도 워낙
공급보다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독특한 문화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진행자께서도 이제 결혼식 준비하시면서 뭐 연인의 드레스 같이 고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드레스가 상당한 고가인데다가 사실 남자들은 여러 번 봐도 그 차이를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이게 비교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옷을 살 때도. 예.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드레스를 사진으로 찍는 걸 금지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신부의 사진을 못 찍게 하고요. 대신 어떻게 해주냐면 펜이나 종이 같은 걸 주고 스케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빨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된다는 거죠. 야,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거네요. 사실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제가 제 돈 내고 사는데도 굉장히 황당한 일이다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내 돈 내고 내가 사서 또 내가 빌리는 건데 사진도 못 찍게 한다. 허허.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 사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들도 생겨나고 있는 게 예. 아이돌 시장에서는 팬이 아이돌에게 선물을 주는 걸 이른바 조공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웨딩 업계에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웨딩 준비를 할 때는 웨딩 플래너나 이런 여러 스태프들을 고용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결혼에 대해 잘 모르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예비 부부가 조공이라고 하는 거 오히려 주는 거예요. 방금 드레스를 피팅을 할 때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근데 사진을 못 찍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 할 때도 비용이 듭니다. 피팅 비용이라고 하는데 일부 매장에서는 이걸 봉투에, 특히 이쁜 봉투에 직접 문구를 써서 주는 문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쁜 옷을 입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적어서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기 있는 매장에선 이런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거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한 번뿐인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굉장히 신혼부부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갑질하는 것 같이 전 들리는데 일단 시장 상황도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훨씬 더 적어진 상황에서 공급자가 우위에 서 있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결혼이라는 일생에 딱 한 번뿐인 그 이벤트에 뭔가 불협화음을 만들고 싶지 않은 그 심리까지 결부돼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큰 계기가 됐는데 예. 코로나 때 이제 많은 웨딩 산업들이 이제 몰락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아남은 소수가 굉장히 우위에 서게 되고 또 지금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그나마 경제적 사정이 가능한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번뿐인 결혼 이런 심리를 자극하는 문화까지 가세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예비 부부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 매장의 사례일 수 있지만 사실 결혼이라는 게 이런 문화,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들 많이 준비를 하니까 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저거 다 돈이고 심리적인 압박도 된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이라는 준비라는 게 정보를 계속 평소에 많이 구매해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계속 깨지기도 힘들겠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할 때 비용이 커지면 축의금이라도 제대로 받아야겠다. 이런 뭐라 할까요? 본전 생각도 나겠어요. 그렇습니다. 결혼 준비가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체감을 하게 되면 예. 실제로도 이제 결혼 자금이 압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축의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제가 예식장 비용이 참 많이 비싸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서 밥값도 굉장히 인플레를 보고 있습니다. 네. 밥값도 굉장히 비싸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까지 축의금이 일반적으로 친하면 10만 원, 일반적이면 5만 원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게 거의 국룰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예식장 밥값이 5만 원은 물론이고 7에서 8만 원, 많게는 1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식장 밥 뭐 뷔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지만 예. 그 밥이 이렇게 비싸다는 게 좀 납득이 하기 어렵기도 하죠. 근데 요즘은 가는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곤란한 거예요. 예. 예전처럼 5만 원만 생각하고 내기가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계로도 나타나는데요. 구직 플랫폼 잡코리아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축의금 보통 얼마나 내냐 했더니 네. 평균적으로 88,680원. 거의 9만 원 낸다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5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데 반 이상은 10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평균치가 9만 원에 가까우니까 10만 원 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요즘은 5만 원 내기가 가서 5만 원 내기 좀 미안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가면 10만 원을 각오를 하고 가지 않고 차라리 5만 원을 내서 밥값이라도 이제 세이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르는 입장에서도 축의금만으로는 식대나 예식장 부담을 덜기가 쉽지 않고 또 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축의금 부담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게 축의금이란 게 사실 상부상조한 문화의 시작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서로가 눈치 게임을 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이야, 축의금 문화도 진짜 크게 바뀌어가고 있네요. 근데 축의금 문화에서 또 재밌는 변화도 있어요. 네. 이제 이게 실용적으로 점점 변하고 있다 보니까 결혼식 펀딩도 등장했습니다. 펀딩은 또 뭐예요? 이거 굉장히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주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할 때 예. 친구들끼리 모아서 뭐 TV 사준다든지 냉장고 사준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집들이 할 때 뭐 사주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아예 가전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후에 이거를 링크를 받으면 하객들이 여기다가 직접 돈을 펀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효율의 아이고. 극단이죠. 아, 예. 그래서 축의금으로 혼수 펀딩을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축의금은 이전까지는 예비 부부보다 이제 부모님들이 그동안 뿌린 축의금을 거둔다 이런 문화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 요즘은 당사자가 필요한 걸 고르고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펀딩을 받는다 이런 정도로 실용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어떤 링크가 주어지면 우리는 뭐 세탁기는 어디 거, 냉장고는 어디 거 이런 거 살려고 하는데 토탈 얼마의 금액이 듭니다. 그렇죠. 라고 하고 그걸 사기 위해서 도와주십시오라는 게 일종의 링크가 뜨면 그렇죠. 거기에 사람들이 돈을 내면 그게 얼마까지 지금 뭐랄까요? 다 찾는지 이런 숫자까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고르고 나면 이런 펀딩한 사이트 보면 퍼센테이지가 차잖아요. 예. 그게 차면은 그게 이제 달성이 돼서 이제 그거를 구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일종의 사실 친한 친구들끼리는 이제 요즘 모바일 청첩장을 많이 하니까 예. 아예 그런 식으로 해서 친한 친구들끼리는 약간 놀이문화처럼 위시리스트처럼 되는 건데 네. 한편으로는 축의금이라는 것도 이렇게 실용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한 가지 고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독신으로 살려고요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축의금이라는 게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 어차피 돌려받을 거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죠. 독신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것도 고민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축의금 문화라는 게 좀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네. 축의금이라는 건 언젠가 돌려받을 거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못 돌려받거나 나는 그렇게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30대 남성의 경우에는요. 30대 전체 미혼 비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 비율을 보면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지나서 아예 평생 미혼으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친한 친구라면 네. 뭐 그냥 내가 한번 뭐 지원해 준다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 옆팀 누구한테 돈을 내도 어차피 난 돌려받지도 못할 건데 그거 굉장히 갈등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암묵적인 시스템이 요즘 같은 비혼 확산을 맞아가지고 그 합의가 깨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갈등 요소나 눈치 게임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진짜 결혼하거나 경조사와 관련해서 직장 동료들에게 뭐 이런 거 돌리는 것도 굉장히 주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돌리지 않고 몰래 결혼하면 막 혼내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이런 문화가 정말 밑에서는 바뀌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이런 비혼 확산이 바꾼 모습이 또 있는데요. 예전에는 결혼식 이제 하이라이트가 지나고 나서 마지막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신부가 친구들에게 부케를 던지는 이 모습이 항상 보였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생략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케라는 게 보통 신부가 자기 친구 중에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을 하려고 하는 친구한테 던져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그걸 받을 친구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주기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한편에서는 신랑 친구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주는 거나 아니면 부케를 신랑 친구가 받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신랑 친구 중에도 받을 경우가 있으면 준다든지 예. 아니면 아예 그냥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결혼이란 게 릴레이로 이어지는 문화였는데 이제는 어쩌면 소수의 젊은이들만 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가다 보니 이런 지금까지의 결혼에 대한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변화도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바뀌어가고 있는 결혼 풍습 제대로 한번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남국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결혼 풍습에 어울릴 만한 노래 하나 제가 선곡해봤습니다. 이승철의 사랑 참 어렵다. 이 노래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하지만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드립니다. 공부왕 이종훈.
여전히 이종훈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공부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송경제 플러스 홈페이지 게시판에 네. 홍희철님께서 공부해달라고 요청하신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홍희철님께서 쓰신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예. 전기는 에디슨이 발명하고 전기가 인류 산업과 인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는데요. 그런데 전기를 사용하려면 플러그와 콘센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작 중요한 이 부품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누가 발명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이종훈 작가님께 공부를 의뢰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이 질문을 보면서 이거 한번 꼭 다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전기 플러그와 콘센트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저 같은 경우에 2달 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예. 일본이 또 110V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10V 전기 콘센트가 있어서 제가 220짜리 220V 전기 제품을 그대로 들고 갔고 호환되는 플러그를 안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한번 다뤄야 되겠다. 아마도 해외여행 가셔서 전기 콘센트 구멍이 달라서 애를 먹고 고생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정말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말에 쉽게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환전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 나라는 플러그 무슨 모양이야. 네, 이 두 가지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늘 여쭤보는 거 아시죠? 누가 전기 플러그 콘센트는 제일 먼저 발명했나요? 네, 한국전기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발명가인 하비 허벨이라는 사람이 1904년에 콘센트릭 플러그를 만들면서 세계 최초의 전기 플러그와 콘센트를 발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전기연구원의 자료 그리고 이건 미국 특허 자료거든요. 여기 따라야겠죠.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188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에 관한 연구를 했던 발명가들이 워낙 많아서 숨어 있는 또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지금 정설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설로 보면 하비 허벨이라는 사람이 1904년에 발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재밌는 건 콘센트라는 단어는 미국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맞아요. 미국에선 콘센트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대형마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콘센트 플리즈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러면 뭐라고 정확히 우리가 지칭해야 되죠? 영어로는 아울렛 혹은 소켓 이렇게 불러야 돼요. 소켓 맞네. 콘센트란 말은 콘센트릭 플러그란 단어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자기식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줄여가지고 콘센토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콘센토가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콘센트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이 말의 어원이고요. 한국에서는 220V 그 플러그를 많이 쓰고 또 220V 플러그용 콘센트가 생긴 게 꼭 돼지 콧구멍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돼지코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참고로 영어로 콘센트를 소켓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비 허벨에 의해서 처음 발명되었을 때부터 콘센트는 소켓이었기 때문입니다. 콘센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소켓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특이하게 소켓이라고 불리우는 용어가 따로 있잖아요. 전구 낄 때. 백열전구 갈아 낄 때 쓰는 나사형 백열전구 그걸 끼우는 걸 소켓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똑같이 생겼어요, 사실. 처음 하비허벨이 발명한 그 콘센트 소켓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 콘센트나 플러그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전구처럼 생겨서 소켓을 돌려서 끼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콘센트 하면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를 먼저 떠올리고 또 플러그 하면 이렇게 꽂는 거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처음 플러그와 콘센트가 만들어졌을 때는 돌려서 끼우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전기 같은 경우에 처음엔 산업용으로만 사용되다가 1880년대에 와서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전기가 처음 가정에 공급됐을 때는 조명의 용도, 즉 그 집에 불을 밝히는 용도로만 사용됐다고 하고요. 전기 플러그는 전구를 끼우듯 돌리는 형태, 즉 나사 소켓형 플러그였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소켓의 용도로 쓰는 게 맞죠. 전구를 끼우고 불을 밝히는 용도였으니까. 초창기에는 사실 가전제품이라는 게 없었을 테니까요. 어찌 보면. 그리고 이 소켓은 일본의 거대 기업인 파나소닉으로 유명한 마츠시다 그룹을 탄생시킨 배경이기도 합니다. 콘센트와 파나소닉은 갑자기 무슨 관계죠? 마츠시다 그룹과 파나소닉의 창업자가 이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거든요.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죠.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이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1918년에 플러그, 소켓, 전선 등을 파는
2평짜리 전기용품 가게를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가게가 파나소닉,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기 산업 회사인 파나소닉으로 커졌는데 네. 글로벌 기업으로 커졌는데 1918년에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운영했던 가게, 소위 마츠시다 그룹의 모태는 40, 50대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 MBC TV의 드라마였던 한지붕세 가족의 순돌이 아빠 나왔잖아요. 네. 그 순돌이 아빠가 운영하던 가게. 그 뭐라고 불러더라? 그 전파사. 전파사 뭐 예.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가게였어요. 2평짜리 전파사였어요. 근데 하루는 마츠시다가 어느 집에 출장 수리를 가게 됐는데 자매 둘이서 서로 싸우더래요. 왜요? 근데 싸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켓 하나를 서로 사용하려고.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집의 소켓은 전등용 소켓을 제외하면 벽면의 소켓은 단 한 개밖에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모습은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등 전기를 이용했던 선진국들은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 같은 경우는 1930년대에 와서 가정에 6개 전등 소켓 그리고 벽면 소켓 1개가 보급됐을 정도니까 당연히 소켓이 집에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전기 제품이란 게 소켓이 하나니까 가족들이 전기 제품을 사용하려면 예. 이 가족끼리 소켓 차지 전쟁을 해야 돼요.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소켓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이는 일이 벌어지죠. 굉장히 흔한 풍경이었는데 이 흔한 풍경을 지켜보던 마츠시다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렇게 소켓을 서로 쓰겠다고 싸우는데 차라리 소켓을 2개로 만들면 어떨까? 그럼 싸울 일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가게로 돌아와서 마츠시다가 소켓 2개를 이어붙이는 작업을 하고 특허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쌍소켓이라고 하는데 소켓 2개 달린 쌍소켓을 만들어서 특허 출연을 하고 이게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멀티탭의 원조라고 볼 수 있어요. 멀티탭 같은 걸 처음 생각한 네. 게 마츠시다 고노스케. 마츠시다. 예. 네,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처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만들었는데 이 이후에 이 마츠시다가 만든 쌍소켓이 엄청나게 인기를 끕니다. 예. 전기용품 대리점들이 성금 돈을 들고 서로 쌍소켓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건 없어요. 그래도 지금 돈부터 받아요. 야. 그리고 나중에 만들면 줘요. 나한테 팔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앞에서 매일같이 쌍소켓을 사려고 작은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졌다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츠시다는 돈을 쓸어 담았죠. 그렇겠죠. 엄청난 돈을 모으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마츠시다의 2평짜리 가게는 2평짜리 전파사는 1년 사이에 마츠시다 전기회사로 바뀌게 됐고 오늘날 마츠시다 그룹과 파나소닉이 됩니다. 앞에서 제가 콘센트를 영어로 하면 소켓 혹은 아울렛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쌍소켓 같은 멀티탭을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울렛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짜리는 소켓 그리고 멀티탭 형태는 아울렛.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창기에 이제 소켓이든 멀티탭이든 콘센트든 간에 어렵죠. 예.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의 플러그 형태들이 초창기는 어땠는지는 이제 감이 왔는데요. 네. 지금과 같은 딱 그 플러그 형태의 그 모양은 언제 처음 등장한 지금과 거예요? 같은 건 꽂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꽂기도 하고 벽에 딱 부착도 돼 있는 게 네. 일반적이잖아요. 플러그는 이제 꽂는 거고 예. 그다음에 콘센트는 벽면에 부착돼 있는. 네. 근데 이제 꽂는 형태의 플러그부터 말씀드리면 꽂는 형태의 플러그는 1882년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네요. 아니 이게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는데 그 전에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비 어벨이 1904년에 플러그 콘센트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보다 더 전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기에 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예. 하비 허벨이 최초의 발명자인지 아닌지는 좀 시간이 지나서 또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정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1882년에 토마스 테일러 스미스라는 사람이 꽂는 형태의 플러그를 처음 생각해내요. 전기회로 연결에 대한 특허를 낸 것에 이 특허를 보면 꽂는 형태의 플러그가 묘사가 돼 있거든요. 이게 최초라고 봅니다. 근데 당시 전기 제품들은 모두 다 소켓형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소켓형을 만든 사람이 소켓형 콘센트를 만든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이거든요. 네. 토마스 에디슨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구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예. 백열 전구, 전등을 만든 사람이고 당시에 가정용 전기의 모든 용도는 전등, 예. 전등이었단 말이에요. 조명을 밝히는 전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기 제품들이 소켓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테일러 스미스의 이 꽂는 형태의 플러그는 특허로서는 존재하지만 상용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1915년에 하비 허벨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1915년에 하비 허벨이 세웠던 이 허벨이라는 회사의 직원인 조지 넵이 접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지 장치가 들어간 3핀짜리 플러그를 만들어냅니다. 네. 이 참고로 접지는 전자기기에서는 이 매우 적은 양의 전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누설 전류를 땅으로 보내는 걸 접지라고 하는데 네. 누전 같은 경우는 화재와 간접사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꼭 해결돼야 되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조지 넵이 만든 3핀짜리 플러그가 미국의 표준이 됩니다. 근데 이 접지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플러그에 대해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플러그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꺾여 있어요. 예. 전선을 그냥 바로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왜 네. 꺾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접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선 속에 접지선이라는 걸 넣어요. 누전을 막기 위해 누전 예. 전류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접지선이라는 걸 넣는데 이 접지선이 들어가니까 전선의 부피가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부피가 커지니까 플러그의 이 모양을 기역자처럼 꺾이게 되는 거예요. 부피가 커져서. 그리고 우리가 콘센트를 사용하다 보면 어떤 건 구멍이 일자형이고 어떤 건 45도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서 노트북 연결하려고 콘센트 꽂으려고 하면 도대체 구멍이 어디 붙어 있는지 맞아요. 몰라서 몸을 숙이고 완전 창피함을 숙여가지고, 예. 무릅쓰고 바닥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콘센트 구멍을 볼 때가 있잖아요. 예. 이거 역시 접지 문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그가 기역자 형태로 꺾이고 부피가 커지면서 구멍이 2개인 네. 2구짜리 콘센트에 똑바로 꽂으면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구멍이 2개인데. 근데 45도로 기울여서 꽂으면 네. 2개를 꽂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콘센트 구멍이 45도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1915년에 조지 넵이 3핀짜리 플러그를 만든 이후에 10년 뒤인 1925년에 독일의 바이에른 전기 액세서리 회사의 직원이었던 알베르토 비트너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사용 중인 타입 F 규격의 안전 콘센트를 개발하면서 유럽의 표준 그리고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과 유럽은 표준이 일치할 것 같은데 미국과 유럽이 이 콘센트 규격이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특이해요, 그게. 실제로 전기 콘센트 플러그는 나라마다 다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 종류나 있나요? 타입으로 치면 총 15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기 플러그 많네. 콘센트는 타입 A부터 타입 O까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이 어떤 나라의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 달라지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내가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플러그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도 뭐 C 타입이다 무슨 타입이다 해서 네. 충전하는 그 마지막 그 구멍을 똑같이 맞춰 놓으니까 맞아요.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배터리 동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폰 다르고 얼음폰 다르고. 그런데 이 그 콘센트는 나라마다 워낙 규격이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도 참 궁금해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최초의 그 1880년대, 1900년대 초반에 그 전기에 대한 연구가 나라마다 예. 발명가들과 과학자들의 연구가 제각각 이루어졌어요. 예. 제각각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뭐 통신이나 교류를 통해서 어떤 의견 일치를 본 상태에서 개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자신들이 만든 걸 시장에 판매하기 급급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거는 좀 중구난방이다. 그러니까 그 소위 각국 정부가 봐도 야 이거는 거의 뭐 대환장 파티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이거 좀 표준 같은 걸 만들어서 전기를 좀 어떻게 통일해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생각에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 실행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네. 예전에 우리 이종훈 작가님 어린 시절을 보면 네. 우리 110V 사용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우리가 220 동그란 거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 바꿨으니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어느 나라도 때가 됐을 때 우리 다 같이 이런 규격으로 다 일치시킵시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네. 그 얘기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아, 예, 예. 마음이 급하시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노력을 했어요. 예. 1906년에 예.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라는 단체가 설립돼서 각국의 전기기술과 장치들에 대한 상호 호환과 통일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흐지부지 돼요. 전쟁 났는데 뭐 지금 전기장치 그렇네. 규격 통일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예. 무산돼요. 그러다가 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야 우리
전쟁 때문에 못한 거 다시 하자. 모여봐. 회의 좀 하자라고 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같은 전범 국가들, 그리고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연합군들 서로 각자가 전기를 이용한 전쟁 물자를 앞다투어 독자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전자장치를. 네. 그리고 이게 호환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쟁 중이니까. 아, 오히려 상대방에게 전기를 공급해주게 그렇죠.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플러그랑 콘센트가 호환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표준에 대한 노력은 아예 물 건너가는 형태가 돼요. 네. 그리고 전쟁이 끝나요.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나면 뭐 해야 되죠? 복구해야죠. 재건사업 복구해야죠. 네. 재건사업 복구를 해야 되니까 복구가 시급한데 무슨 지금 전기 규격을 통일해. 일단 집부터 지어. 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콘센트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아, 예전에 쓰던 걸 마저 이용하는 그렇죠. 거구나. 근데 이제 이랬으면 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앞으로 짓는 모든 집들은 이 규격으로 통일된 표준된 규격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동의할 정부가 어디 있겠어요? 당장 살 집이 필요한데 그렇네. 언제 논의가 끝날지도 네. 모르는 이걸 기다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과 전기 관련된 기관 인프라들을 산업 인프라들을 다 각국이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다 만들어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손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에 와서 그 유니버셜 콘센트 플러그라고 해서 전 세계가 통일해서 쓸 수 있는 플러그를 만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플러그를 쓰는 나라가 브라질이랑 딴 데 한 군데 두 나라가 써요. 아, 남아공이랑 브라질이 써요.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쓰다가 요즘 안 써요 또. 근데 남아공이랑 브라질이 이걸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자기네는 아직까지 전기 시설이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전기 관련 인프라를 이왕 새로 만드는 거면 우리는 그러면 유니버셜 플러그 표준을 국제 표준을 따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미국을 비롯한 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는 저거 못 써라고 해요. 그래서 왜 못 쓰냐라고 했더니 그거죠. 이거를 우리가 유니버셜 시스템을 바꾸려면 유니버설 플러그용으로 바꾸려면 우리나라 전체를 다 바꿔야 돼. 네. 근데 이거 못해라고 된 네. 거예요. 아까 박정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는 대한민국은 했잖아요. 했는데 네. 대한민국은 최초에 네. 미군정 시기에 전기가 제대로 보급되거든요. 예. 당연히 미국의 플러그와 콘센트 방식을 따라서 네.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1972년까지 우리는 110볼트를 공식 전기 체제로 써요. 네. 근데 1973년이 되면서 네. 110볼트를 220볼트로 바꾸는 소위 승합 작업에 네. 들어갑니다. 이 승합 작업이 언제 끝나느냐? 예. 2005년에 끝나요. 아, 그래요? 2005년까지 3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돈을 73년부터 돈을 썼는데 1조 3천억이 넘는 돈을 썼거든요. 근데 73년부터 써서 1조 3천억이면 사실 지금 화폐 가치로 하면 더 많은 돈을 썼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겠네요. 엄청난 기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정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1973년에 시작했지만 80년대와 9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예. 가정용 변압기, 일명 도란스라고 하죠. 기억납니다. 우리 박진유 PD는 모르던데 일명 도란스라고 하는 이 가정용 변압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바뀌는 시대였으니까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 가정의 콘센트도 바꿔야 되지만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자 제품들의 전압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220짜리. 예. 그러니까 전자 제품들도 다 바꿔서 쓰다 보니까 8, 90년대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80년대에는 제품을 샀는데 이 제품이 110볼트예요. 네. 근데 우리 집에는 220이 들어왔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네. 전압을 바꿔야 되니까 도란스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직까지 안 된 집은 220이 안 들어온 집은 110볼트가 우리 집에 있는데 콘센트가 떨렁 바뀌어버리네. 그러면 변압기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8, 90년대에 도란스런 걸 많이 쓰게 됐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걸 해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이걸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뭐냐 하면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한 것도 있지만 예. 결정적으로 1970년대 대한민국에는 가정용 전자제품의 보급률이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그냥 이제 슬슬 이기시고 그렇죠. 갈 수 있었군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유니버셜 플러그라고 했던 네. 국제 표준 플러그를 도입할 수 있었던 브라질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때 가정의 TV 보급률도 낮았고 냉장고도 거의 없었고 세탁기 쓰는 집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어땠냐? 40년대, 50년대 이미 가정에 거의 다 보급됐거든요. 예.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됐죠. 그리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도 좀 좁은데 하면 될 텐데 왜 그러지? 예. 라고 하는데 일본은 이런 이유를 댑니다. 전 세계 가전제품과 전자산업을 주름 잡는 게 일본인데 예. 우리가 왜 지금까지 해오던 표준을 버리고 굳이 바꿔야 하나. 이런 오만한 자세로 있는 거고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의도적으로 남들이 안 쓰는 소수의 규격을 선택을 합니다. 예.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과 가까운 나라잖아요. 예. 미국이 쓰는 타입 A를 쓰거나 타입 B를 써도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입 H라는 정말 안 쓰는 형태의 플러그와 콘센트를 써요. 예. 이 이유가 뭐냐? 바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네. 보호주의 의도.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러그와 콘센트를 어떤 타입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자제품에 나오는 플러그 그리고 그 나라에 팔 수 있는 전자제품이 정해지잖아요. 달라지고 정해지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선진국의 가전회사들이나 글로벌 가전회사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 매력적인 시장일까요? 별로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 시장일까요? 시장 규모도 크지 않으니까 뭐 굳이 플러그 콘센트 바꿔가면서 진출할 생각 안 들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들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시장을 지키는 거네요. 자국의 전자산업을 지킬 수 있죠. 가전산업을 지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아무도 안 쓰는 소수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콘센트와 플러그가 때로는 보호주의의 수단으로 무역 보호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시장 규모가 작아서 전 세계 진출하는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점령지가 될 것 같은 나라들 중에는 플러그가 이 독특하게 생긴 모양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도 그런데 덴마크도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여튼 그런 태국도 또 그래요. 그런 비밀들이 있는지 이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야, 오늘 건 공부하시느라고 시간 좀 걸렸을 것 같은데요. 뭐 시간이 좀 걸렸지만 네. 청취자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 공부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에픽하이의 No Different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러그 콘센트 모양이 다 다르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 이용자들은 정말 편해질 것 같아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